이 영상은 수능 특강 문학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8쪽부터 시작되는 교과서 개념학습, 시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 8쪽입니다.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네모 1, 시적 표현. 두 가지 배워야 하는데 괄호 1에 시적 표현의 개념, 특성. 두 번째, 시적 표현의 여러 효과. 먼저 시적 표현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점 1입니다. 시적 표현의 개념이란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의 내용이라고 바꿀 수 있겠다. 시의 내용. 콘텐츠죠. 자, 그럼 시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이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더랬어. 시의 주제 파악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지. 시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걸 종합하면 시의 주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누구인가? 화자가 주목하는 소재는 무엇인가? 어떤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 아래 있는가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특히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정서 및 태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어. 반응이라는 건 뭐였니?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었어. 다시 돌아가서 시의 내용이야, 주제야. 그거를 형상화하는 데 쓰인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형상화란 뭐냐? 왼쪽 날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했다면 우린 그것을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은 말,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쓰인 표현 방식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시적 표현의 종류가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부터지 비유부터 점점점점 점층까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시적 표현의 종류 그리고 예시까지 공부를 했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 부분 보세요. 시적 표현의 종류. 이거는 개념을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역설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역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역설이란 모순된 표현을 통해 보다 깊고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 방식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한 걸음만 내디든가. 한 걸음 더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예를 통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느냐? 잘 들어. 역설의 예를 들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라고 하면 이거 역설이야.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역설이냐면 이게 중요해. 이게 왜 역설이냐면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끌벅적함, 시끌벅적한 소리, 상황이라는 건데 소리가 없다라는 말로 꾸미고 있으니까 이거 모순이야. 모순이 직접적으로 표현됐어. 그러니까 이거 역설이야. 사실 보다 깊은 의미까지 설명하면 좋겠는데 전체 시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룹시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옵니다. 시적 표현이 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특성이라고 하는 건 요 두 번째 점입니다. 좀 더 정제되어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말 해요. 근데 좀 더 좀 정갈하게 잘 정돈한 게 시다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다음 괄호 2에 가자.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인데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은데 말하고 싶은 건 이거지. 반복되는 거야. 화자의 정서, 시인의 정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쓰인 방법이다. 그게 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 좀 할까? 우리 이거 왜 공부해? 수능 대비한다고 공부하지. 자, 그러면 시적 표현에 관해서 우리가 수능 전에,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해 둘 수 있는 게 뭐냐? 그 얘들을 다 외우는 건 안 될 거고요. 이 부분입니다. 시적 표현의 종류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거. 개념을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쓰인 모든 표현을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중요합니다. 너네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처음 보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보는 거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답을 하냐? 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얘를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네모 2 시의 형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의 형식이 뭐냐? 첫 번째 점, 요 부분을 봅시다. 형태나 구조이다 라는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시의 형식은 형태나 구조 같은 거다. 자, 괄호 2에 갑니다. 시의 형식의 층위들,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 여러 가지를 꿰뚫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독특함이다. 아까 우리 위에서 시적 표현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데 시에서 좀 더 정갈하게 제시된다라고 하는 거 배웠어. 그럼 좀 더 정갈하게 된 게 이게 어떤 표현이 쓰였는가? 이게 그런 표현이 쓰인 게 맞나? 어떤 효과가 있나? 하는 게 이제 시적 표현 특징이지. 시의 형식은 시적 표현의 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던 것, 그런 표현들보다 큰 효과가 있는 걸 거야. 그리고 굉장히 잘 쓰인 거, 효과가 큰 거, 이런 것들 집어가지고 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조금 독특해 보이는 게 출제 요소가 될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담화 양식에 대화라는 게 있는데 독백보다는 대화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일상생활만 볼 때는 사실 대화가 더 이제 친숙하고 익숙한 건데 시에서는 너네들이 읽어보면 알겠죠. 대부분의 시는 독백입니다. 근데 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독특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주 묻죠. 그리고 함정을 파기 쉽기 때문에 학생들도 간혹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으로 올라오세요. 그림. 외계인들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 둘이 대화, 즉 대화의 형식으로 이제 쓰여졌다라고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먼저 여기 인어 왕자입니까? 얘가 요거는 뭡니까? 파란색 얘한테 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파란색 요놈도 뭐 인어 왕자한테 말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즉 위에 있는 이런 발화도 있어야 되고 방향이 그리고 그 반대의 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의 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이거 너무 쉽죠? 근데 함정을 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시는 얘를 인어왕자를 합시다. 인어왕자가 뭐 외눈박이 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근데 누구누구에게 마치 얘기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즉 이렇게 말하는 1번의 방향은 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럼 이건 대화의 형식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좀 독특한 거. 예. 우리가 볼 때 시는 독백이 일반적인데
대화라고 하는 거는 좀 독특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더 독특하죠. 이런 독특함이 있다라면은 그건 출제 요소가 된다는 것 아시고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여기서도 한번 이제 독백 대화가 반복되었네요. 중요하게 다룰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마지막에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근경, 원경. 뭐가 근경에 대한 묘사이고 뭐가 원경에 대한 묘사인지 찾는 게 판단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이제 근경이라는 건 가까이 있는 거고 원경이라는 건 멀리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것은 저기에 어떤 마을이 있네, 굴뚝에 연기가 나네 하는 형체 거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외모 형상이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어요. 덜 구체적이죠.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근경이라고 하면 되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고요. 원경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좀 멀리 있는, 좀 덜 구체적인, 덜 자세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원경이 됩니다. 그래서 근경과 원경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잘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 시의 형식, 우리가 이거 왜 공부하느냐? 왜 공부하느냐? 독특한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말고, 좀 더 독특한 거. 근데 효과가 있는 거. 그거 이제 찾아내라 이 말이죠. 출제자가 찾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줄 쳐두거나 묻죠. 어, 이 시에 이렇게 독특하고 효과적인 게 쓰였는데 너 그거 아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형식으로 시를 쓴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에 대화의 형식이 쓰였는지 혹시 찾아냈니? 알아냈니? 라고 묻는 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시상 전개도 이런 거 자세한 거 묘사하다가 멀리 묘사한 거. 그러니까 마치 카메라를 뒤로 쭉 뺀 거, 줌아웃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쭉 뺀 거 이런 느낌 너 시 읽으면서 받았니? 작가가 그런 거 노리고 이렇게 근경을 묘사하고 뒤에 원경을 묘사했는데 너 그런 느낌 받았어? 예, 요런 거 묻는 게 수능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의 형식이란 요게 형태나 구조인데 읽으면서 독특한 형식, 구조나 형태나 구조가 나오면 그걸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9페이지 정지용님의 춘설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제목 보면 춘설, 봄 눈이제. 제목이 이걸로 나왔으니까 최소한 봄 눈의 의미와 화자가 이 봄 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머릿속에 담아 봄눈 의미 그리고 봄눈에 대한 화자의 태도야 1년 가겠습니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화자는 아마 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했습니다. 선뜻 왼쪽에 뜻을 확인해 보면 시원한 모양입니다. 산뜻하다의 좀 큰 말이죠. 그래서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하는 이 상태 정확하게 일단은 모르겠지만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는 이 상태를 선뜻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 긍정적인 태도라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긍정적이냐? 선뜻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 산에 이게 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문을 여니까 그 열린 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겠죠. 바깥 공기가 들어올 거고 그게 차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 차가움을 화자는 선뜻이라고 얘기했으니 좀 좋게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형 가겠습니다.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뭡니까?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는 것. 3번 가겠습니다.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 드디어 눈이 나왔습니다. 앞에까지는 안 나왔는데 눈. 어, 그, 봄눈인 거죠, 결국 이 눈이. 그래서 눈이 덮인 맷뿌리, 산에 눈이 덮여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라는 식으로 뭐 했냐? 반응했습니다. 반응. 우리 요거 잠시 볼까요? 우리 앞에 시의 내용, 주제 파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그리고 배경을 파악하라라고 했고,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에서 또는 그 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이는 반응을 체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읽은 걸로 정리를 하면 화자는 집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창을 열어서 주목하는 게 눈입니다. 눈. 그리고 계절적 배경은 이연에 나오죠. 우수절 들어 초하루 아침입니다. 한겨울이라 할 수도 있고요. 뭐 늦겨울, 12월, 1월 조금 지난 거니까, 아무튼 겨울입니다. 또는 초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속에서 찬바람이 확 느껴질 때 화자가 보인 반응, 뭡니까? 좀 줄여놓고요. 보면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라는 식으로 반응한 거야. 자, 그럼 이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인가 부정적인 반응인가 보니까 이마바지하다 요거 조금 애매하죠. 옆에 단어 뜻 조사해 봅시다. 이마바지는 가깝게 맞붙다라고 한 겁니다. 화자가 이런 찬 기운 그리고 눈 쌓인 봉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멀리 두려고 한 게 아니라 가까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게 결론은 아니야, 그지? 이런 방향이고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긍정적이냐라고 할 때는 시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풍경 그리고 찬 기운을 가까이 두려고 한다. 이마바지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하면 좋겠습니다. 사연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 좀 할까요? 화자는 방 안에서 창을 열고 찬바람을 훅 느꼈습니다. 선뜻이라고 했으니 좋게 느끼네요. 계절은 이때고요. 그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이고 멀리 눈 덮인 산을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까지가 3연까지의 내용. 사연 가겠습니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얼음이 금이 같다라는 건 녹는다 정도 떠오르고요. 바람이 새로 따르다라고 하는 건 봄바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서 이제 얼음이 녹고 금이 가고 하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옷고름이 흔들거리는데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방향,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까지 읽고 우리는 이제 봄눈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긍정, 부정, 긍정이죠. 그럼 어떻게 긍정 좀 더 구체화하라 그랬지? 선뜻 여기고 있고 가까이 이마바지 하려고 하고 그 바람을 향기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5형 가겠습니다.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 같기에 사롭다라고 있습니다. 뭔가 겨울에는 움츠러들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뭐 움직이지 않죠. 근데 봄이 되려고 하니 뭔가 살아납니다. 플러스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감탄, 꿈 같기에 서럽다. 이 부분의 해석이 뒤에 문제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설다, 이거는 이제 낯설다라는 말이죠. 낯설다. 겨울 내 움직이지 않고 뭐 정적인 느낌에서 뭔가 살아났으니 그런 모양이 낯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는 이제 서럽다라고도 여기는데요.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서럽다라고 해석할 때는 겨울 동안 이렇게 움츠린 고난, 힘든 시기를 겪었던 걸 생각하니까 이제 봄이 오는 걸 딱 느꼈어요. 그러니 이전 겨울을 생각하니까 되게 서러워. 내가 그걸 겪었지, 그랬지 참 이러면서 서러움을 느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다음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이것도 고위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생명력이 여겨집니다. 옴짓 아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되게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한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런 것들부터 고기 입 오물거리는 것까지 이렇게 보는데 둘 다 살아난 거예요. 생명력이라 할 수 있고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봄눈이겠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돛복고 이것은 이제 소못이죠. 겨울 옷을 벗고 다시 춥고 싶다. 이런 태도가 나타났는데 왜 다시 춥고 싶으냐라고 하는 건 여기 한번 보세요. 봄눈. 네, 그런 약간 춥기도 한데 이 겨울의 추움과는 좀 다른 뭔가 기대가 되는 그 따뜻함이 기대되는 그런 찬바람. 그런 찬 기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춘서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석됐어요. 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전부 다 그 봄눈과 관련된 그리고 봄눈이 쌓인 어떤 주변의 풍경이나 그때의 어떤 자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다 생동감 있고요. 긍정적이고요. 가까이 두려고 묘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죽고 싶다 이거는 다시 어려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뭔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약동하는 그런 봄을 느끼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춘설이라는 작품의 표현상, 형식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각 연이 모두 이행으로 이루어져요. 전부 다. 전부 다. 이까지 읽고, 전부 다 이행이네. 각 연이 이행이네. 그리고 이제 그 뒤도 예상을 하죠. 이행일까? 읽어보니까 또 이행. 또 이행. 계속 그래요. 끝까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대가 예상이 어김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행 구성을 통해서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 하나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각 연의 마지막 보면요. 선뜻 이것도 뭐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차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향기로워라, 그 다음에 설어라, 죽고 싶어라. 이거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영탄적 어조죠. 그죠? 요거는 영탄적 어조. 그래서 이제 영탄법이 쓰였고요. 근데 이게 각 연의 거의 대부분의 연의 마지막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아 그러니까 리듬감도 형성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중에 아무래도 이게 정지용님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미지 주목할 수밖에 없죠. 네, 정지용님은 아무래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갈게요.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했습니다. 시적 상황을 아까 분석한 대로 화자는 창을 열고 밖을 봤어요. 네. 그리고 그 뭡니까? 산을 본 거죠. 먼 산을 본 겁니다. 본 거예요. 눈으로 봤죠. 근데 그것을 뭡니까? 차다라는 서술어로 이야기해요. 이건 촉각이죠. 즉, 본 건데, 피부로 느낀 것처럼 표현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시각을 촉각으로 받고 표현했다라고 하면서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공감각적으로 이렇게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얘기 안 하고 먼 산이 보이고 찬바람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공감각 아니에요. 그냥 보이고 그냥 느껴지고 합니다. 근데 먼 산이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차다라고 했으니 그건 전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약간 어렵죠. 밑에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각적 심상. 조금 키울게요. 공감각적 심상이 뭐냐? 둘 이상의 심상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공감각적 심상이냐 아니냐 따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제 넘어가는 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질 때는 요거 먼저 찾아야 돼요. 직접 화자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감각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쭉 읽다 보니까 이거는 눈으로 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창을 여니 먼 산이 라고 했으니 창을 열고 먼 산이 이렇게 했으니 창을 열고 먼 산을 본 거죠. 만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으로 본 게 이제 됩니다. 눈으로 본 시각이죠. 눈으로 산을 본 건데 그 다음 요거 두 번째 겁니다.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또 다른 감각이 있나 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린 그 뒤에 감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촉각입니다. 그래서 산이 차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을 촉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른 감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수식어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서술어로 나타나거나. 보통은 이제 실제로 느낀 거, 원관념이라고 한 실제로 느낀 거는 주어 정도로 나타나는 게 많고요. 그렇죠? 네, 공감각적 심상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맥락을 보면은 화자는 그때 황소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야. 생각이죠.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건 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금빛 울음이다라고 이제 꾸몄죠. 수식어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눈으로 거잖아. 그지? 시각.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건데 눈으로 본 것처럼 전이 바꿔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감각적 심상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먹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가 됩니까? 화자가 실제로 들었음직한 것은 임의 말소리입니다. 청각이죠. 근데 그 앞에 이제 꾸미는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롭다라고 했어요. 귀로 듣는 건데 향기롭다라고 했으니 바뀐 거죠. 전이가 일어난 거야. 두 가지 감각이 다른 것이니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의 후각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 이해 볼게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했습니다. 네. 실제로 화자가 느낀 거, 실제로 이제 지각한 건 뭐겠습니까? 나비나 달을 보았겠죠. 시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시리다라는 식으로 서술어 부분에 시리다라는 식으로 촉각으로 나타냈어요. 시리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건데 피부로 느낀 것처럼 바꿔놨어요. 전이야. 그러니까 공감각적 심상이다라는 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각적 심상하고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복합감각적 이미지. 요거는 이제 둘 이상의 심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똑같아. 근데 뭐가 없냐면 전이가 없어. 즉 요거 화살표가 없어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자, 끊을기를 좀 잘못했나요? 새빨간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소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거는 소리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감이 있고 바람 소리가 들린 거야. 요거는 글이다. 그래서 보면 요거는 이제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이 있지만 즉 둘 이상의 심상이 있지만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제 옮겨가는 전이가 없어요. 그러니 복합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이건 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 학평인가 나와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이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감각적 심사 개념 잡으셨죠? 그럼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 부분입니다. 봅니다. 먼 산이 이마에 차다. 먼 산이 이마에 차다. 눈으로 본 건데 피부로 느낀 것처럼 바꿨어.
정감각이야. 종소리 들리지만 계속 갈게요. 3년 가면은 선으롭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요거 볼까요? 선으롭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실제로 느낀 게 뭐겠어요, 화자가? 예. 본 거잖아요. 그죠? 창을 열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마바지하다라고 한 거니까 느낀 거죠. 피부로.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여기에도 공감각적 심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롭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본래 느낀 건 뭐겠니? 화자가 흰 옷고름이니까 희다라고 하는 색채 감각이 있으면 당연히 시각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술어로 향기롭다라고 했어요. 후각이죠. 그래서 시각의 후각과 공감각적 심상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거 이제 시적 상황과 정서 및 태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시대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형식상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0쪽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할 때 실수 가끔씩 하는 게 인 것은 아닌 것은 요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것은 할 때 이렇게 크게 X 치고 풉니다. X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옳은 것 찾느냐 잘못된 것 찾느냐 또 실수할 가능성을 줄여주더라고요. 1번 선택지 잘못된 것 찾습니다. 하여튼 외부의 전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외부의 전경이 먼저 나오냐? 맞죠?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뒷부분에 내면이 제시되느냐? 향기롭다, 서럽다, 도로 죽고 싶어라 라는 얘기에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하고요. 2번 감탄형 소수어를 구사하여 어라어라 있었죠. 그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맞고요. 3번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를 통해 정지용님인데 이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색채감 있습니다. 특히 그 1, 2, 3, 4형 가면 흰 옷고름 요거 하나만 확인해도 돼요.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 있습니다. 형상화 뭐 뜻 아시죠? 주상적인 거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연에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그 부분이 되겠네. 색채감이 나타나 파릇하다 라는 거 있고요. 그걸 이제 대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적절합니다. 4번에 시각적인 향상의 이미지를 촉각적 감각으로 전이시켜. 공감각적 심상이다, 그지? 당연히 있습니다. 4번까지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겠네.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뒤에 거 먼저. 화자의 정서가 변했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가장 핵심되는 소재, 즉 제재를 대입시켜 판단하면 쉽습니다. 간단하기도 하고 확실하기도 하고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춘설이니까 봄 눈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됐는데 처음에는 나빴다가 나중에는 좋아졌냐?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좋았고 끝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서 변화 없고요. 뒤에 거 틀렸습니다. 당연히 틀린 거고요. 앞에 거 기왕 확인해보자.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없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이연에 바로 초하루 아침은 확인이 돼요. 근데 밤의 모습 확인 안 됩니다. 그러니 앞에 것도 잘못.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추가 문제 하나 볼게요. 빨간색 시상 전개 관련 문제인데 이 작품 공간의 이동 있다 없다 답해봐.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있다 없다. 여기도 없습니다. 먼저 공간의 이동이 있으려면은 화자의 몸이 A라는 장소에 있다가 이렇게 가서 B라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이게 공간의 이동이에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시선의 이동인데 화자가 한 곳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여기 뭐 예를 들어 폭포 봤다가 폭포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마을 봤다가 너네들이 언뜻 보면은 폭포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을 얘기도 나오니까 공간이 이동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화자가 가만히 앉아서 여기 앉아서 폭포 봤다가 마을 봤다가 한 거기 때문에 시선이 이동된 거지 공간이 이동된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공간의 이동 확인하려면 뭐 화자가 있는 위치 A에서 B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밤 없다 그랬죠? 아침으로 아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는 시 안에 밤에 어짜고 저짜고 있어야 돼요. 그랬던 게 낮에 어짜고 저짜고 이런 식의 말이 낮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확인이 될 때 시간이 흘렀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 풀러갑시다. 요거는 이제 시 본문 풀이하면서 얘기했던 거야. 설어라의 해석인데 발음이 좀 애매하니까 서럽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봄이 되니 지난 겨울의 삶을 떠올려 봤다. 그랬더니 서럽게 여겨지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낯설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봄이 되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다 낯설다. 여기는 특히 가만히 있던 게 곰작곰작 되살아나는 생명력이죠. 생명들이 낯설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춘설이라는 소재, 제재의 기능을 정리하고자 한다. 적절한 말을 쓰시오 했습니다. 박스 보겠습니다. 춘설, 곧 봄은 흔히 꽃샘추위라는 말과 어울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저지하는, 오는 걸 막으니까 방해하는 거죠. 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춘설은 오히려 봄의 무엇? 봄 되니까 옴작옴작 되는 거죠. 생동감, 생명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자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